예, 김대근 선생입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글은 송순의 면왕정가라고 하는 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수업을 하고 나면 전기가사, 적어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전기가사들은 모두 다 해설이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면왕정가 같은 경우에는 송순 선생이 벼슬을 그만두고 이분의 고향이 전남 담양 지방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 동네에 내려가서 면왕정이라고 하는 정자 하나를 짓습니다. 전기의 양반들이 흔히 그랬던 것처럼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 은거하는 거죠. 자, 그 속에서 풍류, 만족감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게 이 글 전체의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전에 가사문학의 효시라고 얘기했었던 정국인의 상충곡 기억나시죠? 자, 그걸하고 거의 유사한 어떤 정서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국인의 상충곡 같은 경우에는 봄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치만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보시는 면왕정가는 사계절이 모두 나올 거고요. 상충곡보다는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전기가사에 비해서 조금 분량이 긴 편입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도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출제의 포인트들은 보통은 여기서는 첫 번째가 하자의 정서, 이 부분에서 하자가 어떤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가, 두 번째가 어떠한 표현 방식이 사용됐는가.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해석을 명확하게 해둘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해석만 명확히 된다 그러면 그 현대어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화자가 지금 어떤 정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표현 방식 기껏해야 대꾸법, 서리법, 비유법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에 일단 신경 쓰기 전에 일단 오늘 수업에서는 큰 틀에서 적합한 해석을 먼저 해볼 거고요.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 첫 번째 서사부터 같이 보실 텐데요. 자, 글이 뭐 일반적인 가사가 그런 것처럼 서사, 본사, 결사라고 되어 있는데 본사 부분이 조금 길어요. 그리고 본사 부분에서는 마치 3인곡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분에서는 무엇을 말할 거냐면 면왕정이라고 하는 그 정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면왕정의 위치를 얘기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단 서사의 이야기고 본사로 들어가게 되면 면왕정 주위의 풍경들을 묘사할 겁니다. 그 묘사가 끝난 다음에는 사계절에 걸쳐서 면왕정에서 즐기는 풍류가 나올 거고요. 이제 결사로 넘어가면 난 이런 자연 속에 사는 내 모습이 너무 좋다, 만족감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하나하나 갈 텐데 여러분 일단 뭐에 주목하시냐면 제가 독해를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실 것은 화자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대상을 생각하세요. 딱히 뭘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고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몇 줄이 쭉 있으면 그 몇 줄이 모두 다 독립적으로 보이지 하나의 어떤 문단으로 보이지 않죠.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문단으로 보려고 하면 하나의 단락으로 보려고 하면 그 단락의 설명 대상을 딱 끄집어내놔야 돼요. 개를 끄집어내놓고 나면 나머지는 어차피 개에 대한 비유이거나 부연 설명이니까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보지 말고 그 단락에 화자가 보는 대상이 뭐냐, 얘를 찍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해석들을 해보시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등산의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떨쳐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화자가 지금 무등산에서 출발한 하나의 봉우리 제월봉을 말하고 있죠. 자, 제월봉 동그라미 칩니다. 조금 더 읽은 다음에 부연 설명할게요. 제월봉이 되었는데 무변대하의 넓은 들판이라는 말입니다.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 무슨 생각을 하느라 일곱 구비가 한데 모여서 문득 펼쳐져 있는 것 같아. 자, 일곱 구비가 모여서 펼쳐져 있는 것 같다라고. 자, 뭐뭐한 듯 이거는 위에서 봤던 제월봉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줄을 읽었는데요. 그 네 줄이 전부 다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제월봉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면왕정이 위치해 있는 그 산이 제월봉의 모양인데 그 제월봉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요. 자, 한 번 더 봅시다. 무등산의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떨쳐와 제월봉이 되었는데 무변대하에 넓은 들판에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일곱 구비가, 자, 이거는 제월봉의 모양을 말하는 거겠죠. 일곱 구비가 한데 뭉쳐서 문득 펼쳐져 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가운데 구비는 또 제월봉의 모습이에요. 가운데 구비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풋잠을 갓 깨어서 머리를 얹혀둔 것 같다. 자, 그러면 몇 줄을 봤습니다만 결국 뭐 얘기하는 건가요? 제월봉의 모습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표현 방식은 뭐뭐 하는 듯 비유법 되지게 많습니다. 그래서 독해할 때 잔소리 같습니다만 독해할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하자가 지금 직접 말하고 있는 건 제월봉이에요. 제월봉이고 뭐 용이라든가 이딴 것들은 전부 다 비유하는 말들이죠.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보면 하자가 제월봉 얘기도 하고 용 얘기도 하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보지 말고 하자가 보는 대상은 제월봉, 나머지 용은 이 제월봉을 비유하는 말. 이렇게 해놓고 나면 한 단락이 딱 정리가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넓은 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앉혀뒀으니, 자, 이번에는 그 제월봉에 있는 정자를 얘기하는 거죠. 정자를 한번 동그라미 쳐놔보세요. 이게 아마 면왕정일 겁니다. 틀림없이 얘도 뭔가에 비유할 거예요. 정자를 얹혀두었으니 구름탄 청하기. 자, 정자를 학에 비유했네요. 구름탄 청하기,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펼쳐둔 것 같다. 요까지가 아마 서사의 이야기일 겁니다. 면왕정이라는 정자가 어디에 있느냐? 용처럼 생긴, 용처럼 그렇게 모여있는 제월봉이라는 산에 학이 날개를 펼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게 면왕정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그죠?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포인트대로 면왕정가 말고 추후 여러분들이 다른 고전 공부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게 말하면 사실은 고전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이 현대문학을 보든 아니면 비문학을 보든 독해의 방식은 똑같아요. 어차피 설명하는 건 한 단락에 한 개인 거고 그 한 단락에 한 개를 여러 가지 비유라든가 부연하는 말을 통해서 페이크를 치고 있는 건데 그 부연하는 말이거나 비유하는 말들을 그 대상과 동격으로 둬버리면 동격이란다. 같은 층위로 둬버리면 똑같이 중요한 것처럼 봐버리면 내가 읽으면서 뭐를 봐야 될지 뭐를 안 봐야 될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독해하실 때 한 단락의 중심 하재는 요거야. 나머지는 요거를 비유하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훨씬 쉬울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이 면왕정에 있는 위치를 말하고 있는데 제월봉은 늙은 용에 비유했었죠. 그 다음에 또 정자, 면왕정은 청학에 비유를 했는데요. 학에 비유한 부분에다가 또 한마디를 더 해본다 그러면 학이 지금 날아가려고 날개를 쭉 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좀 동적인 모습,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본사로 건너갑시다. 자, 본사 첫 번째는요, 면왕정주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가 있는가, 면왕정주의의 풍경을 얘기할 텐데, 한번 상상을 해보죠. 정자가 하나가 있고요. 저 멀리 병풍처럼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 다음 또 그 밑에 절벽이 이렇게 있고, 절벽 아래에 물이 흘러가고 있어. 그 강변이니까 모래가 이렇게 뭉쳐있는 모래톱이라고 하나 뭐 해변이라고 하나 모래사장이 있겠죠. 그 모래사장에 새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그까지 일단 하나를 묘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산, 그 다음에 절벽 밑에 있는 흐르는 물의 모래사장에 있는 새들의 모습까지가 한 단락이 될 겁니다. 자, 또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말하는지 대상을 잡고 나머지는 다 비유하는 말이니까. 자, 봅시다. 옥천산, 용천산 흘러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의 자, 물 얘기하고 있죠. 일단 물 동그라미 쳐보세요. 옥천산과 용천산으로부터 흘러내린 물입니다. 이제 면왕정 주위에 있는 풍경이에요. 그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오로리 펼쳐지니 넓거든 길지 말거나 푸르거든 희지 말지. 뭐가? 물이. 그 앞에 흐르는 강물의 모습이 넓고 길고 푸르고 희다라고 말한 거죠. 이거 우리가 언제 본 적이 있죠? 관동별곡에서 비슷한 구절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관동별곡에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지 말지, 그 부분이죠. 그래서 관동별곡에서 면왕정가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고 설명했을 거예요. 이 부분이 관동별곡에 영향을 준 표현입니다. 자, 한번 더 봅시다. 넓거든 기노라. 자, 넓으면서 길다. 강의 모습이, 물의 모습이 넓으며 길고, 그 다음 또 푸르면서 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강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표현 방식은 색채 대비가 쓰였네요.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가 쓰였죠. 당연히 문학에서 색채 대비를 쓰게 되면 선명한 감각적 인상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갈게요. 넓거든 길지 말거나 푸르거든 희지 말지. 쌍용이 뒤트이는 듯. 뭐가? 물의 모양이 쌍용이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막 뭐라고 하나?
뒤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물의 모양이. 쌍용은 물을 비유한 거죠. 쌍용을 본 게 아니에요. 자, 쌍용이 뒤트는 듯, 그 다음 또 긴 깁을 펼쳐둔 듯, 깁은 비단입니다. 또 물의 모습이 긴 비단을 펼쳐둔 듯, 어디로 가려고 무슨 일이 바빠서 닿는 듯,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요까지가 정자 주위에 있는 물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을 뭐에 비유했더라? 쌍용에도 비유하고 깁, 비단에도 비유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무조친 사정. 자, 이번에는 사정에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모래사장이에요. 모래밭. 자, 물을 따라 있는 모래밭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금방 강물 얘기했으니까 그 강물을 따라 있는 모래밭은 눈같이 펼쳐져서 색채 이미지 쓰고 있죠.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물을 따라 있는 모래밭은 눈같이 펼쳐졌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자, 기러기 동그라미. 이번엔 다시 또 그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 새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무엇을 말하려고 앉았다, 내려왔다, 모였다, 흩어졌다. 노화를 사이에 두고, 노화는 갈대꽃이죠.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쫓아오느냐라고 말했어요. 자, 그 다음 단락합니다.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꺼진 것은 매인가 병풍인가. 자, 매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산이라는 말이죠. 그죠? 이번에는 이제 저 멀리 있는 산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사에 들어와서 하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제일 처음에 물의 모습 얘기했고요. 그 다음 모래사장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러기 얘기하다가 그 다음 저 멀리 있는 산의 모습을 얘기하죠. 하자의 시선이 이제 근경에서 원경으로 건너갑니다. 자, 읽은 다음에 마저 부연 설명할게요. 넓은 길 바뀌고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이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자, 정자를 둘러싸고 있는 저 멀리 있는 산들을 지금 병풍 같고 그림 같다라고 표현했죠. 일단은 하나 한번 갑시다. 어떤 자연을 얘기하면서, 자연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림 같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자가 그림을 본 거 아니고 병풍을 본 거 아닙니다. 산을 보고 병풍과 그림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시죠.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그쳐 있는 듯 이어 있는 듯 숨거니 보이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자, 산의 모습을 지금 쭉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가는 것처럼도 보이고 멈춰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기타 등등 숨어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여러 가지 산의 모습을 묘사한 다음에,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름 있는 척하며, 자, 뭔가 유명한 척 하는 거지. 이름 있는 척 하면서 하늘도 젖지 아니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득 서 있는 것이 추월산을 머리 짚고. 자, 아마 그러한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의 첫 번째가 추월산이 모양이죠. 추월산으로 머리 짚고 용구산, 몽서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펼쳐져 있으니 원근 창에는 높은 절벽을 얘기합니다. 멀고 가까운 절벽에 머문 것이 산들이 있는 모습이 많기도 많구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살짝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뭐만 따라가냐 하면 대상만 따라가서 일단은 제일 처음 서사구문의 사자가 뭐 얘기했더라? 제월봉 얘기했어요. 뭐에 비유했죠? 용에 비유했어요. 늙은 용에. 자, 두 번째, 그 제월봉에 있는 정자 면왕정 얘기했죠. 뭐에 비유했나요? 청학에 비유했어요. 그 다음 뭐 봤죠? 물 봤었지. 물은 뭐에 비유했더라? 물은 쌍용하고 비단에 비유했죠. 아마 물을 쌍용이라고 불렀으니까 두 갈래로 흐르는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래사장을 얘기했죠. 그 다음 네 번째, 그 모래사장에 모여있는 기러기인가요? 새들의 모습을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자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뭐에 비유했더라 이거? 병풍과 그림에 비유하고 있죠. 자, 보세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내가 지금 뭘 읽었는지가 명확해진다고. 이게 고전을 독해하는 방법이에요.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보는 게 아니고요. 꼼꼼하게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그걸 이상하게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어. 꼼꼼하게 해석하는 거 좋은데 그 꼼꼼하게 해석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뭐를 보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이러한 대상들을 보고 있고 나머지 사이드 것들은 전부 다 얘들을 비유하는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면왕정 주위에 풍경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본사 두 번째인데요. 면왕정의 사계절의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흰 구름 뿌연 연하, 흰 구름 뿌연 연하는 안개와 노을일 겁니다. 자, 흰 구름,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이 산 아지랑이다. 봄 풍경이죠. 봄 풍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색채 이미지, 색채어의 사용을 통해서 선명한 감각적 인상, 생동감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흰 구름, 뿌연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산람, 산 아지랑이로구나. 자, 선생님이 금방 계절적 순서에 따라 쓰여진다 그랬죠. 자, 이런 글들에서는 어떤 단어를 딱 보면 요 단어가 어떤 계절을 말하는 거겠구나. 계절감을 보여주는 단어를 좀 끄집어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산람, 산 아지랑이. 아지랑이는 보통 봄에 피는 것이니까 산람을 통해서 얘 봄이겠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하자가 뭘 말했죠? 구름, 안개와 노을, 아지랑이를 얘기했어요. 일단 세 가지 기억해놓고 자, 그 다음 갑니다. 천암만악은 깊은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거친 바위와 깊은 골짜기를, 바위와 골짜기를 자기의 집으로 삼아두고, 누가 그것을 자신의 집으로 삼아둔 거죠? 흰 구름, 뿌연 연하, 산람이 그렇다고요. 하자가 지금 보고 있는 흰 구름과 뿌연 연하와 산람이 바위와 깊은 계곡을 자기 집으로 삼아두고 나면서 돌면서 어지럽게 구는구나. 누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가. 자, 그 다음 또 오르거니 내리거니 장공 높은 하늘에 떠서가. 누가? 저 세 가지가. 선생님 일부러 여러분 짜증날 텐데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 단락에서 보고 있는 대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세 가지 있었죠. 흰구름 뿌연내나 산람, 다 개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에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공중을 떠서 가니 광야로 건너가니 푸르락 불그락 옅으락 짙으락. 자, 그 세 가지가 푸른색이 되었다가 붉은색이 되었다가 옅어졌다가 짙어졌다가 변화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죠. 푸르락 불그락 옅으락 짙으락 사양과 섞여서 자 노을입니다. 노을과 섞여서 새우조차 뿌린다 가는 비조차 뿌리고 있구나. 여기까지가 봄 풍경을 말하고 있어요. 자, 아직까지 하자가 지금 어떤 그 외부적인 풍경들을 묘사하는 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하자의 어떤 만족감이라든가 아니면은 흥 같은 것들이 아직은 직접 나온 건 없고요. 다만 주위의 풍경들을 묘사하는 가운데 숨겨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멋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감탄하고 있는 거고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여름 나면을 비스듬히 타고, 자, 나면은 뚜껑 없는 가마를 얘기해요. 자, 가마를 비스듬히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할 적에 녹양에 우는 황행. 자, 나무 가지에서 우는 황행. 자, 일단 황행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깨꼬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새 이름입니다. 녹양에 나무 가지에서 우는 깨꼬리, 교태겨워해 흥에 겨워하는 거지요. 그죠? 상중국에서 비슷한 거 봤어요. 내가 지금 흥에 겨우니까 쟤도 흥에 겨운 것처럼 보였겠지? 감정이입입니다. 자, 나뭇가지에서 울고 있는 꾀꼬리, 교태겨워하는구나, 흥에 겨워하는구나. 나무 사이가 잦아지어서, 자, 나무 사이가 빽빽해지다 이런 말입니다. 여름이 됐으니까 나무 가지가 빽빽해져서 수음이 깔려있어. 수음은요, 요게 일단 여름을 보여주는 시어 같은데요. 수음이 나무 그늘을 얘기합니다. 나무 사이가 빽빽해지고 나무가지가 많이 나니까 당연히 나무 그늘이 생겼겠죠. 그래서 자, 나무 그늘이 깔려 있을 때 백척난간. 자, 아마도 정자가 저 산 위에 지은 것이니까 높은 난간이나 정자에 있는 모습을 높은 난간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 자, 백척난간에 긴 졸음을 내어 펴니 수면 양풍. 자, 물 위에 부는 시원한 바람이 그칠 줄 모르는구나. 자, 여기까지가 여름 풍경이에요.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정자 안에 앉아가지고 밖에는 꾀꼬리가 울고 있어요. 흥에 겨우 울고 있고 나는 지금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 걸까요? 한가함이죠. 고전을 보다가 보면 자연 속에서 존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게으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여름에 많이 나와요. 존다라고 하는 것은 한가한 풍경을 얘기할 때 흔히 쓰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신 것은 여름에 한가한 풍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가을로 갑니다. 전설이 빠진 후에, 자, 설이 당연히 가을이죠. 그죠? 자, 된설이가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다, 비단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산에 단풍이 든 모습을 비단에 비유한 모양입니다. 자, 된설이가 빠진 후에 산빛이 비단이로구나. 황혼은 황혼 좀 눈여겨볼까요? 황혼, 누런 구름이죠. 누런 구름. 자, 일단 한 줄을 읽은 다음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황혼이 또 어찌 만경에 펼쳐져 있는가? 만경은 넓은 들판이에요. 자, 다시 그러면 누런 구름이 넓은 들판에 펼쳐져 있어. 뭘 비유할까요? 익은 곡식을 비유하는 거예요. 고전에서 흔하게 쓰는 겁니다. 가을에 저 들판을 바라봤더니 익은 곡식이 누렇게 변했을 거 아니야. 벼 같은 것들이 그것들을 누런 구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익은 곡식이고 역시 이것도 계절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어일 수 있겠네요. 자, 누런 구름은 또 어찌 만경 넓은 들판에 펼쳐졌는가? 어적도 흥에 겨워. 자, 어부의 피리 소리죠. 어부의 피리 소리도 흥에 겨워서 달을 따라 부는구나. 그래서 지금 보는 가을은 일단 하자의 기본적인 것은 흥이라고 나와 있죠. 흥이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황혼, 들판에 있는 누런 구름을 본 것이니까 어떤 가을의 결실, 가을의 풍요로움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로 가지요. 초목이 다 진 후에, 나무와 풀들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모든 자연들이 매몰되어서 어디에? 안 나왔습니다만 의미상 본다 그러면 눈인 것 같아요. 눈에 묻혀 있는데 조물주가 야단스러워서 빙설로 꾸며냈어. 자, 빙설, 겨울을 나타내는 계절감 드러내는 시어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얼음과 눈입니다. 자, 조물주가 이런 아름다운 강산, 자연을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었으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아. 자, 경궁요대, 옥해은산은 원래는 신선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원래는 인간의 속세가 아니라 신선의 세계인데 화자가 지금 뭘 보고 있죠? 눈 덮인 겨울 풍경을 보고 있죠. 화자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눈 덮인 겨울 풍경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게 마치 신선의 세계인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라고 하는 것은 눈 덮인 자연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다시 봅니다.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 눈앞에 펼쳐졌구나. 건곤이, 자, 온 세상이, 이것 좀 보자. 온 세상이 감열샤라는 말은 풍성하다의 뜻이에요. 온 세상이 풍성하기도 풍성하구나. 간 때마다 경이롭다. 감탄하고 있는 거죠. 예찬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이거 마지막 부분에 왜 눈여겨보라고 했냐면 보통 겨울 풍경을 얘기하는 시들에서는 겨울이 풍성해, 이상하잖아, 그지? 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 같은 경우에는 그 눈 덮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풍성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겨울을 오히려 이 시에서는 감열샤, 풍요롭다, 풍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모든 지금 계절별로 하자는 그 경치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고 감탄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좀 긴데요. 이제 마지막 결사가 남았습니다. 인간을 떠나와도, 자, 속세를 떠나왔지만 내 몸이 겨를이 없어 바쁘다는 말이죠. 자, 이제 이 부분 좀 주의해야 되는데, 내가 바빠. 보통 이렇게 말하면 일 때문에 바쁜 거니까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자연을 바쁘게 즐기는 모습, 오히려 만족감이 드러날 거예요. 겨를이 없다, 바쁘다고 표현했다고 해서 부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 다시 갑니다. 인간을 떠나왔지만 내 몸이 매우 바쁘구나, 겨를이 없구나. 이것도 보려고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하고 바람도 쐬려고 하고 달도 맞으려고 하고 밤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낳고 시비, 살인무는 누가 닫을 것이며 꽃이 진 곳은 누가 쓰려고 하느냐. 자연을 즐기는 바쁜 모습을 열거하고 있죠. 바쁘게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바쁘게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열거해놨습니다. 아침이 나쁘거니 저녁이라고 싫겠느냐. 자, 아침도 바빠 죽겠는데 아침도 자연을 보느라기 바빠 죽겠는데 저녁에 내가 싫을 리가 있겠느냐. 저녁에도 자연을 즐기겠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항상 하루 종일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오늘이 부족한데, 자, 오늘도 자연을 보느라고 여유가 없는데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느냐.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벌로한 마음에, 자, 번잡한 마음에 버릴 일이 전혀 없다.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난 충분히 만족스럽다라는 말이죠. 자연 속에서 지내는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도, 내가 지금 뭘 봤어, 내가 본 것들, 그걸 보고 또 어떤 생각도 나는 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그만큼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실사이가 없는데, 자, 나도 지금 자연을 보느라고 실사이가 없는데, 다만, 길도 전할 수가 없겠다. 자, 내가 나 혼자 지금 자연 보는 것도 바빠 죽겠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경치를 권할 만한 여유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다만 한 청려장이, 자, 장자가 붙은 건 전부 다 지팡이죠. 자, 다만 나의 이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간다. 뭐 하려고? 바쁘게 자연을 돌다가 보니까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내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까지는 자연 속에서 하자가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쫙 여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냥 얼핏 보면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어 보입니다만 실제 이 사람이 요 단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만족감이에요. 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 만족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술이 익었는데 벗이라고 없겠느냐. 자, 이제 술 마시면서 벗과 노는 모습 같아요. 술이 익었는데 벗이라고 없겠느냐. 불며 타며 켜며 이며 요거는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 불기도 하고 가야금이나 검은건 탄다고 그러죠. 자, 불고 타고 켜고 이면은 방울을 흔들다 이런 거예요. 방울을 흔드는 거 다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불고 타고 켜고 방울을 흔들고 온갖 소리로 치흥을 돋우니, 자, 술 마셔서 마음속에 흥이 생겼어.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런 흥을 돋우니, 치흥을 돋우니 근심이라고 붙어 있으며 싫음이라고 붙어 있겠는가?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근심도 싫음도 없다라는 거지. 또 만족감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누워보고 앉아보고 구부려보고 쳐들어보고 읊어보고 휘파람을 불며 마음껏 놀아보니, 자, 전부 다 굽어보기도 하고 누워보기도 하고 일어나보기도 하고 휘파람도 불고 또 읊어보고 모두 다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울프락 파람하여 마음껏 놀다가 보니 천지가 넓기도 넓구나. 1월도 한가하다. 희왕을 몰랐는데 지금이 그곳이로구나. 자, 희왕, 묘순 이런 말로 하면 모두 태평성대 얘기하는 거죠. 중국의 옛날에도 역사 이전 시대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의역을 해볼게요. 희왕을 몰랐어. 내가 태평성대가 뭔지 몰랐는데 지금이 바로 그곳이로구나. 지금이 언젠데 자연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노는 지금 자연 속에서 나의 삶이 곧 태평성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 마찬가지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신선이 어떻던지. 자, 신선이 어떤 건지 내가 몰랐는데 신선이 어떻던지 이 몸이 그곳이로구나. 내가 바로 신선이구나. 또 만족감입니다. 자, 그 다음 가죠. 강산풍어를 다 거느리고, 자, 의역을 해보면 이런 자연을 다 누린 다음에 죽을 때가 되어서 강산풍어를 다 누리고 내가 100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에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한들, 자, 이태백 풍류를 즐기다가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시인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이태백이가 풍류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그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한들 호탕한 마음이야. 이보다 더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이태백보다 더 즐겁고 더 흥겹고 더 풍류를 즐긴다라는 말이죠. 또 만족감이에요. 그죠? 자, 또 갑니다. 호탕한 정해야 이보다 더 하겠느냐? 이 몸이 이러한 것도 역구는 이셨다 오라! 갑자기 끝날 때,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제일 마지막 낙구 한 줄을 빼고, 일단 생각합시다. 마지막 낙구 한 줄을 빼고 생각을 해보면, 이까지는 전부 다 자연 속에서의 풍류, 자연 속에서의 아름다움, 예찬,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강호 한정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한 줄 끝날 때 뭐라고 끝나냐면 이 몸이 이런 꿈도, 자,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흥에 겨워서 풍류를 즐기면서 한가하게 사는 것도, 나의 이런 삶도 역구는 이셨다. 자, 요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한자니까 뜻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의 은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잘 사는 거 전부 다 우리 임금님의 은혜야. 다시 말하면 제일 마지막에는 충사상이 드러나 있는 거죠.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 있지만 임금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호가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강호가도? 선생님이 금방 마지막 낙구를 얘기하기 전에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얘기하는 시들 혹은 자연을 예찬하는 시들을 강호한정가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그러한 강호한정가들 중에서 얘처럼 충과 관련된 이야기가 결합되면 강호한정가 플러스 충이 되면 다시게는 강호가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면왕정가는 강호가도를 대표하는 시 가운데 하나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좀 짧은 시간입니다만
면왕정가를 어떻게 봐야 될지, 어느 포인트로 봐야 될지 단락별로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뭐 제가 지금 잘 설명하지 않은 거는 표현 방식, 이건 뭐 서리법이에요, 대꾸법이 얘기 안 했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단계, 기본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단락별로 나누어서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지를 먼저 봐두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서두에 단락에서 하자가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거, 비유하는 거, 나누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쉬울 거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석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